네, 다들 오셨나요? 잘 모르겠네요. 어, 사실 앞에 분들 발표를 제가 다 봤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30분 전에 발표를 할 걸 그랬네요. 제 것만 좀 길어가지고, 괜히 길게 했나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여튼 뭐, 주말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너무 좋은 거 없죠, 사실. 네, 원래 발표는 짧을수록 좋은 거예요. 어, 네, 뭐, 지금은 서울 쪽은 좀 소강 상태인 것 같은데 아래 지방에는 비가 좀 온다고 들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좀 날씨가 안 좋을 텐데 다들 좀뭐 별일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는 이제 뭐 이 제목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제가 이 발표를 사실은 작년에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처음 발표를 했었던 건데 이때 고려대학교에서 발표하고 그 이제 제가 인터넷에 발표 자료 올렸더니 좀 여기저기 좀 퍼졌었어요, 이 발표가. 그래가지고 사실 그런 정도로 퍼질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너무 퍼져가지고 좀 놀란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대학생 때 뭐 다시 돌아간다면 뭐 이런 것도 했으면 좋았겠다를 그냥 정리해서 이제 나열했던 건데 생각보다 인기가 많아서 좀 많이 놀랐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발표할 거는 그때 버전을 이제 올해 맞게 약간 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추가로 좀 더 들어가 있고요. 슬라이드 수는 한 50장 정도 됩니다, 현재. 네, 50장 정도 될 것 같고, 요것도 아마 발표가 끝나면 아마 2023년 버전으로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발표는 어쨌든 대학생 때 나왔더라면 좋았을 것들 2023년 버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뭐, 제 이름은 옥찬호라고 하고요. 현재는 모벤티라는 스타트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요. 저는 회사에서 이제 러스트를 이용해서 이제 뭐, iOS, 웹어셈블리, 뭐, 플러터, 엘릭서 등등의 이제 크로스 플랫폼으로 엔진을 배포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전에는 넥슨에서 게임 프로그래머로 6년 정도 일했었고요. 기타 등등으로 이것저것 이제 개인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오른쪽 위에 있는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GitHub를 활용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SNS도 다 저 아이디를 쓰고 있으니까 SNS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할게요. 네, 오늘 목차는 크게 10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작년에는 아마 목차가 8개인가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올해는 목차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더 늘었고, 네, 올해 맞춰서 내용들 약간 바꿨어요, 몇 가지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시간 관리에 대한 좀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루에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이제 누구나 공평하게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사람마다 좀 쓰는 시간이 그러니까 유난히 좀 달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24시간이 분명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10시간도 안 쓰는 듯한 느낌이 들고 또 어떤 사람은 분명히 똑같은 24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막 이 사람은 48시간처럼 쓰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제 분명히 물리적으로 주어진 시간이 다 똑같은데 그러면은 뭐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어떤 사람은 10시간처럼 쓰이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48시간처럼 쓰이게 느껴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24시간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사용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하셔야 될 일은 여러분들의 가용 시간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4시간을 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시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들 뭐 잠은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잠 안 자고 뭐 살겠다.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필수적으로 써야 될 시간들이 기본적으로 존재를 하는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생이시니까
뭐 지금은 방학이지만 여러분들 이제 학교라고 이제 학기 중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학기 중에는 이제 생각보다 시간이 그렇게 여유로운 편이 아니에요. 일단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다 학교 수업 들으실 거죠.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는 요즘 이제 학점을 보면은 보통 한 학기 한 6과목에서 7과목 정도 듣는 것 같아요. 일단 그거 듣는데 일단 시간이 무조건 들어가죠. 그리고 뭐 수업만 듣는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이제 수업을 듣다 보면은 과제가 나오게 되고 뭐 과목에 따라서는 프로젝트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과제나 프로젝트 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 미리 알고 가는 내용도 물론 있겠지만 모르고 가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과제를 해나가는데 또 시간이 들어갑니다. 추가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여러분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동아리 활동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스터디에 참여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뭐 또 그거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과외를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사람이 뭐 평생 공부만 하면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동기나 뭐 선배, 후배 아니면 친구들이랑 뭐 놀 수도 있겠죠. 뭐 여긴 안 적었지만 또 잠도 자야겠죠. 등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다 쓰고 나면 이제 남는 시간이 얼마인지 세려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기 중에서는 물론 이제 뺄 수 있는 시간도 있죠. 뭐 노는 시간을 좀 줄일 수도 있을 거고, 뭐 과외나 아르바이트 안 하면 시간이 확보가 될 거고 그렇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뺄 수 없는 시간들이 존재하고 그거를 빼고 나면은 그렇게 하루에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얼마인지 일단 계산을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가용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산정이 정확하게 되고 그 가용할 수 있는 시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건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가용 시간이 안 되는데 그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 얼마인지 일단 파악하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일의 시급도를 봤을 때 급한 일과 급하지 않은 일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뭐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중요하고 급한 일을 가장 먼저 처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 일은 뭐 가급적 제일 후순위로 미뤄두겠죠. 사실 1번과 4번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이제 의견이 갈라질 수 있는 내용으로는 이제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이 있고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뉘게 되는데 이제 이때는 사람마다 뭘 먼저 처리할까에 대한 이제 생각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통 이제 일 처리를 할 때 간과하는 게 보통 이제 급한 일들을 먼저 처리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중요도와 긴급도를 나뉘어야 할 때 긴급도를 우선적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급한 일들을 먼저 처리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급한 일을 처리하다 보면 이제 간과하게 되는 게 분명히 중요한 일인데 안 급한 일들을 약간 이제 소외받게 돼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해야 된다는 기준을 세울 때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제 생각을 얘기해 보자면은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추진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뭐 긴급하고 뭐 중요하고 해도 사람이 추진력이 없으면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진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더 중요하냐고 판단할 때는 이제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마다 가치 판단이 전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중요하지 않은 일일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일이 나한테는 중요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 판단은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어쨌든 자기만의 가치 판단이 있을 거고 그 가치 판단을 기반으로 중요한 일을 판단해서 처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들이 간과되기 되게 쉽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을 무조건 할당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리팩토링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테스트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간과되기 되게 쉬운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긴급한 버그 수정건이 온다든지 뭐 긴급한 기능 추가 요구 건들이 오면은 그게 더 급하기 때문에 먼저 처리를 하거든요.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에 급급한 나머지 정작 중요하지만 당장 급하지 않으니까 미뤄뒀던 그런 리팩토닝이라든지 구조 개선이라든지 테스트 코드 추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간과되기가 쉽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에 해당되는데 그런 것들의 시간을 무조건 할당하는 게 생각보다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부채가 쌓이지 않고 그리고 우리 코드들이 잘 관리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의 시간을 좀 뭐 많이 할당하기보다는 조금씩 할당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잊어버리지 않고 이것들이 계속 상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는 경험의 다양성을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개발자들은 특히 개발만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개발 말고는 뭔가 취미가 없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 저도 그러려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거는 생각보다 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해보는 거는 되게 단편적인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딩을 하고 코드를 치고 공부하는 거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냥 한 편의 조각에 불과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그런 조각 말고 다른 조각들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이제 다양한 그 시야를 넓히는데 굉장한 도움을 많이 주는데요. 어, 보통 평일은 내기가 쉽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평일은 이제 살아가기 좀 바쁜 사람들이 많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학기 중에는 주말 또는 여러분들 학기 끝나면 뭐 방학 기간은 지금 방학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기간을 활용하면 되게 좋고요. 다양한 경험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개발과 관련된 행사에 참가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죠. 뭐 예를 들면은 컨퍼런스가 있을 거고 세미나, 미업, 스터디, 모각코 등 뭐 어떤 형태라도 좋으니 뭐 행사에 좀 참여해 보시고 왜냐면은 이제 학교에서만 만나는 사람들 말고 또 새로운 사람들 만나서 또 새로운 사람들은 뭐 현직에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뭐 내가 이제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이라든지 새로운 지식들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뭐 꼭 개발과 관련된 행사에 참여해야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뭐 개발과 관련 없는 행사에도 참가해 볼 수 있죠. 뭐 독서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산책, 전시회, 뭐 뮤지컬, 뭐 콘서트, 액티비티 활동 뭐 많죠. 뭐 참고로 제 주변에는 요즘 클라이밍 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그런 것들도 뭐 활동이죠. 그런 걸 활동하면서 이제 나랑 또 다른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어요. 또 그런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또 내가 몰랐던 지식에 대해서 이제 아이디어 얻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개인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개발과 관련 없는 뭐 타 전공인 학생들과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들도 많이 얻고는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에게도 뭐 새로 좀 더 넓은 시야를 보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게 있다면 몰두해 보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뭐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뭐 우리가 어떤 거에 몰두하는 거는 사실 꼭 공부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뭐 무엇이든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저는 고등학교 때 메이플만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거의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는 학교 공부만 하고 아마 고등학교 저 때는 이제 야자라고 야간 자율학습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 간 적이 거의 없어요. 야자를 거의 안 가고 메이플만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방학 때는 진짜 메이플에 막 15, 18시간씩 했던 기억도 있고요. 뭐 지금은 하지 않지만. 예, 그렇게 뭐 내가 진짜 뭔가 좋아하는 게 있다면은 뭐 하루에 12시간이고 18시간이고 약간 그거에만 뭐 투자하는 그런 시간이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는 시간.
그런 것들이 그 자기를 가장 빨리 성장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는 시간을 조금씩 확보해 두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어, 실제로 뭐 넥슨 다닐 때도 사이드 프로젝트 하는데 몰두한 적도 있어요. 뭐 버그 하나 고치려고 일주일 내내 회사 퇴근하자마자 버그만 보고 잘 때까지 버그 분석만 하다가 자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들이 되게 뭐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제 그 실력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꽤나 그 의미 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몰두해보는 습관 이런 거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하루에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꾸준히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뭔가 하루에 몰빵을 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거보다는 하루에 한 시간이라도 매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꾸준함이 많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이제 기터브 1년이 다 채워지는 이런 날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도하는 게 아니더라도 그냥 알아서 채워지는 네. 그게 이제 꾸준함인 거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주제는 이제 어떤 언어를 공부해야 될까 또는 어떤 분야를 공부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 군데서 강연을 하다 보면 되게 많은 질문을 이거를 받아요. 그래서 요즘은 취업하기 위해서 무슨 언어를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뭐 요즘은 취업하려면 어느 분야를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 생각보다 되게 많이 받습니다. 네. 그래서 세상에 언어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여기 있는 이제 그림에 있는 언어들은 이제 보통 주로 쓰이고 있는 언어들이죠. 근데 뭐 세상에는 이거 말고도 쓰이는 언어 굉장히 많죠. 세상에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가 수천 개는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수천 개 중에 많이 쓰이는 게 있고 이제 적게 쓰이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언어 분야를 공부해야 될까에 대한 답을 제가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답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다양한 길을 약간 제가 고정시키는 그런 좀 효과를 낳아서 저는 이제 어떤 길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답변으로 인해서 그 상대방의 진로가 결정되는 것을 되게 우려해요. 왜냐면 다른 길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내 대답 덕분에 그 사람이 이제 어떤 길을 골라가서 뭐 안 좋게 되면은 이제 제가 느끼는 그 책임감이 너무 막중해요. 그렇게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그냥 이제 팁을 드리자면 뭔가 아직 뭘 공부해야겠다 이런 게 결정되지 않았다면은 일단 다양하게 좀 해보는 걸 권해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찍어 먹어본다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사실 어릴 때 많이 해봤던 거예요. 그 이제 뭐 부모님께서 해보셨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뭐 어렸을 때 그 어떤 분야를 좋아하는지 부모님들도 몰라요. 왜냐면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여러분이 여러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고 뭐가 적성에 맞는지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학원을 보내보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뭐 태권도 학원도 보내보고 음악 학원도 보내보고 미술 학원도 보내보고 여기저기 다 보내보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거든요. 그게 이제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의 적성을 찾기 위한 약간 탐험 과정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뭐 이유로 인해서 컴퓨터 공학이나 뭐 관련된 학과에 진학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제가 알 길은 없지만 어쨌든 이 길로 오셨다면은 또 이제 이 길에 오면은 선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공학 분야에서 또 적성이 맞는 또 재미를 느끼는 분야 찾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찍어 먹어 보셔야 됩니다. 뭐 컴퓨터 공학도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지만 여러 분야로 쪼개지잖아요. 뭐 프론트엔드도 있을 거고 백엔드도 있을 거고 앱 개발도 있을 거고 그냥 게임 개발도 있을 거고 그 기타 등등도 있죠. 그것들을 다 찍어 먹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되죠. 그래도 요즘 시대에 좋은 점이 있다면은 이제 분야마다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튜토리얼과 예제가 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게 없어가지고
뭐, 왜냐면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수단이 책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책에 좀 의존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고 동영상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튜토리얼과 예제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간단한 사이드 프로젝트를 해보면서 그런 것들 분야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적성이 맞는지 또는 즐거운지 이런 것들 좀 확인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되게 급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제 뭐 1학년 때부터 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아도 되니까 탐색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십시오. 왜냐하면은 그걸 일찍 정했다가 후회하는 시간보다는 차라리 그 충분한 탐색 이후에 결정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담하는 시간을 뭐 1년이든 2년이든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어떤 분야에 뭘 공부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제 각 분야마다 이제 몇몇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로드맵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마다 단계별로 어떤 지식들을 공부하면 되는지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로드맵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 그 로드맵 보면 되게 내용이 방대해요. 뭐 일단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작성한 게임 개발자 로드맵 같은 경우에도 그 내용이 되게 방대하거든요. 근데 그걸 무조건 다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분야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걸 이제 나열해 놓은 거지 그걸 무조건 다 배워야 된다고 얘기해 놓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거기 로드맵에 있는 모든 지식을 공부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실 필요는 절대 없다는 거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제 그 이런 로드맵 저장소 목록이 이렇게 깃허브에 여러 가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다 있고요.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싶은 분야에 맞춰서 깃허브에 접속해 보시면은 이제 세부 내역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키워드를 참고하시는데 여러모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언어 공부를 하실 때 우리가 이제 뭐 세상을 살다 보면 당연히 이 언어도 해보고 저 언어도 해보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하나의 언어는 좀 깊이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하나의 언어만 평생 쓰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 언어도 사용하고 저 언어도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많을 텐데, 하나의 언어를 잘 해두면은 다른 언어 배울 때 되게 쉬워요. 왜냐면은 이제 언어라는 거는 당연히 언어마다 특징들이 있고, 어떤 쓰는 기능들이 약간씩은 다르지만, 기본적인 내용들은 대부분 바뀌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C나 C++를 배울 때 포문 같은 걸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게 러스트 간다고 해서 포문이 없는 게 아니고 포문은 어차피 똑같이 있거든요. 문법이 조금 다를 뿐인 거지 그 포문의 골자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언어에 대한 걸 잘 배워주면은 다른 언어 갔을 때 배워야 되는 양이 확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언어를 좀 주로 깊이 공부해 보는 거는 여러모로 좀 도움이 됩니다. 다른 언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 특히 좀 도움이 되니까 하나의 뭐 그게 파이썬이든 뭐 러스트는 C++든 뭐 C샵이든 뭐든 그게 상관없어요. 그냥 어떤 언어든 하나를 좀 깊이 있게 파시면은 다른 언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된다. 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입니다. 다음 주제는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음. 우리가 요즘 이제 수험생들, 특히 고등학생들 보면은 메타인지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 메타인지라는 거는 자신의 생각에 대해 판단하는 능력을 이야기해요. 이와 관련해서 예전부터 내려오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예. 누군지 아십니까? 뭐 누군지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 중요한 거는 이제 이분이 하신 말씀이 중요한 건데 이거 뭔 말이죠? 저도 읽으라고 하면 사실 못 읽어요. 네. 이거 읽으라고 여러분들 뭐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 이 얘기를 하셨어요.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른다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것이 곧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게 메타인지를 관통하는 말이죠. 우리는
분명히 이제 한 학기 동안 어떤 분야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러면은 이걸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물어보면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게 진짜 아는 건지 아니면 아는데 아는 척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방법은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식을 남에게 설명해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걸 우리는 보통 자기교사 학습법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는 깊이 있게 뭔가 사고하기보다는 기억하는 쪽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식이란 거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암기하는 쪽에 쏠립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를 가르치는 입장이 돼보면 이 가르치는 내용을 100% 이해하지 못하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자기가 아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다른 사람에게 뭔가 정보를 전달하려면 암기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해가 동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뭔가 가르치는 데 있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뭔가 부족하다는 게 느껴지면 그때 비로소 아, 내가 아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자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자각이 일어나야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그러니까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식을 남에게 설명해 보는 게 최고의 그 자기 인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흐름을 따라가면서 나의 지식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좋은데 제가 학생들 만나면은 많이 물어본 질문이 하나 있어요. 자료구조 시간에 힙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고 힙을 만약에 공부해봤다고 물어보면은 힙이 뭔지 물어봅니다. 근데 자료구조를 분명히 다 공부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힙을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생각보다. 지금도 물어보면 힙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근데 막상 저한테 설명을 해보라고 그러면 설명을 못해요. 왜냐면은 머릿속에서는 안다고 생각하는 게 말로 표현이 안 되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뭐 수많은 학생에게 힙에 대한 설명을 물어봤지만 대답하는 사람은 5명도 안 됩니다, 채. 네, 그 정도예요. 네, 그 정도로 막상 내가 안다고 생각한 거 진짜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힙에 대해서 뭔가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힙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게 출발점이겠죠. 그러면 이제 힙이 무엇인지 정의가 됐다면 힙의 동작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동작들에 대한 시간 목표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가 어떤 거 들어올 때 베스트 케이스가 되고 어떻게 들어올 때 워스트 케이스가 되는지. 그리고 그때 시간 목적도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힙을 구현하는 방식에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왔을 때 대답을 막힘없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료구조 힙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대학원 면접을 볼 때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봅니다. 제가 실제로 카이스트 석사 면접 볼 때 그, 그 석사 면접 보기 5분 전에 종이를 한 장 주거든요. 그러면 거기 이제 질문이 적혀 있습니다. 그걸 5분 동안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면접실에 들어가서 답변을 하는 방식인데 그때 이제 힙이 무엇인지 정의해 보라는 게 정의에 실제 적혀 있었어요. 그것만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면접실에 들어가서 힙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걸 답변 드리면 이제 밑에 질문들이 순차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 학생이 힙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다 타보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질문까지 다 대답할 수 있으면 아, 이 학생은 힙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있구나 알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는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흐름을 따라가면서 나의 지식을 만드는 과정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힙이 무엇인지 정의를 해보면은 일단 힙은 컴플리트 바이너리 트리고 힙 프로퍼티를 만족하는 트리 기반 자료 구조죠. 그럼 힙 프로퍼티는 이제 루트 노드가 최대 최소값이고 레프트 라이트 서브 트리가 민덱스 힙인 거를 얘기하는 특성이고 그럼 이제 힙이 무엇인지 정의할 때는 컴플리트 바이너리 트리를 알아야 되니까 그럼 컴플리트 바이너리 트리가 뭔지 정의해 볼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 컴플리트 바이너리 트리를 정의하려면 또 트리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럼 트리가 무엇인지 정의해보고 트리는 또그 어사이클이 커넥티드 그래프니까 이제 또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흐름을 만들면서 나의 지식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해보면은 도식화 해보시면은 머릿속에 정리도 잘 되고 오래 남습니다. 이런 과정을 한 번씩 꼭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학교 공부를 하다 보면은 느끼는 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때 똑같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미분적분 배우잖아요. 미분적분 배워서 어디다 써라는 생각을 분명히 한 번쯤 하거든요. 예, 이 어려운 걸 배워서 도대체 어디다 쓸까? 컴퓨터 공학 와서 똑같거든요. 컴퓨터 공학 배우면서 여러분들 이론 지식을 공부하다 보면 생기는 궁금함이 있는데 뭐 이렇게 배워서 도대체 뭐 나중에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긴 할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 개발할 때 이미 배운 이론 지식들을 알게 모르게 활용하고 있어요. 다만 그 사실을 보통 인지하고 있지 않죠.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서 이제 프로그래밍 라이브러리를 만들 때 그런 컴퓨터 공학 이론을 배울 때는 다 각각의 그냥 점에 불과해요. 그냥 뭐 공학 이론 배운 건 하나의 점들일 뿐인 거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면서 알게 된 지식들도 각각 점일 뿐인 거죠. 이런 점들이 사실은 모여서 선을 이루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이 이론 지식의 활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예제가 있어요. 보면은 이제 밸류스라고 해서 이제 2차원 배열입니다. 이제 A가 있고 B가 있어요. A는 이제 둘 다 이제 각 이제 2차원 배열에 있는 원소들의 합을 구하는 그런 예제입니다. A랑 B는 둘 다 같은 결과가 나와요. 왜냐면 어쨌든 같이 다 순회를 하니까요. 다만 이제 A랑 B가 순회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 한번 해볼게요. A가 빠를까요? B가 빠를까요? 여러분들 뭐 프로그래밍 언어 책 배우잖아요. 프로그래밍 언어 책 보면 A처럼 코드가 많이 나옵니까? B처럼 코드가 많이 나옵니까? 오, 예. 반반이 나오는데요. 약간 뭐 양념 반 후라이드 반처럼 반반이 나오는데 이게 신기한 것 같아요. 반반 나온 거 보면은. 네, 네, 이 갈리죠. 어, 책을 보면은 사실 A번 같은 예제가 좀 많죠. 그죠? 사실 이 문제의 정답은 A로 대답하면 한 90점을 드릴 것 같고요. 사실 정확한 100점짜리 답변 드리면 모른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모른다가 100점짜리 정답일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100점짜리 정답을 모른다라고 할 때는 그 모른다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하긴 해야겠죠. 근데 이제 보통은 그냥 A라고 얘기하면은 A라고 선택한 이유를 물어보겠죠. 그러면 이제 A라고 선택하신 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왜 A가 더 빠릅니까? 우리는 그냥 약간 책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거든요, 보통. 대부분. 왜 이게 더 빠른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지 않아요. 사실 20번을 100번 도는 거나 100번을 20번 도는 거랑 같거든요.
어차피 2000번 도는 거거든요. 근데 왜 A가 더 빠르다고 이야기합니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가 CS 이론 어딘가에서 다루던 개념을 끄집어 와야 됩니다. 컴퓨터 구조 시간 때 우리는 지역성이라는 개념을 배웁니다. 이 지역성이란 개념은 뭐냐면 이제 캐시가 효율적으로 동작하기 위한 개념인데 이제 캐시가 저장할 데이터가 지역성을 가질 때 좀 더 효율적으로 동작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지역성이라는 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쪼개지는데 접근이 시간적으로 또는 공간적으로 가깝게 일어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시간적 지역성이라는 거는 특정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참조하게 되면 머지않아 또 참조하게 될 거다. 이게 이제 시간적 지역성에 대한 이야기고요. 공간적 지역성이라는 거는 특정 데이터와 가까운 주소가 순서대로 접근될 수 있다. 이게 공간적 지역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적 지역성을 기반으로 해서 CPU나 디스크 캐시의 경우 한 메모리 주소에 접근할 때 그 주소뿐만 아니라 해당 블록을 전부 캐시에 가져오게 돼요. 이때 메모리 주소를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접근한다면은 캐시에 이미 저장된 같은 블록의 데이터에 접근하게 되므로 캐시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게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뭐 떤 매번 원소를 메인 메모리에서 불러오는 거랑 캐시에서 불러오는 거랑은 시간 차이가 많이 나겠죠. 당연히 캐시에서 불러오는 게 훨씬 빠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접근할 때 메모리 주소에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이 큰 겁니다. 앞에 예제를 보면은 A번은 00010203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B번은 00102030 이런 식으로 접근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X86 아키텍처에서 이제 메모리는 00010203 순으로 저장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메모리가 순차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거고 A번이 캐시 히트 비율이 훨씬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B번은 그 메모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주소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매번 캐시 히트에 실패하게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매번 메인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느릴 겁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빨라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90점짜리 정답이라고 한 이유는 아키텍처에 따라서는 00, 10, 20, 30으로 접근하는 게 더 빠른 경우가 존재해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실제로 그런 식으로 저장하기 때문에. 그런 아키텍처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점짜리 정답은 아키텍처에 따라 다르다가 정답이긴 하죠. 네. 물론 거기까지 대답하는 걸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이 질문을 했을 때. 그냥 A가 더 빠르다는 대답 정도 충분하고 대신 A가 더 빠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는 있어야 되겠죠. 그 설명하려면 요 개념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CS 이론 때 배웠던 지식이지만 실제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미 프로그래밍 코드에 쓰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2차원 배열 포문 배울 때는 그냥 A처럼 그냥 작성하니까 여러분들도 A처럼 작성하지만 실제로는 저런 지역성 개념에 기반해서 더 효율적인 코드이기 때문이기도 한 겁니다. 이런 지역성 개념이 좀 더 활용이 되면 이런 개념으로도 도입돼요.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대체하는 데이터 지향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설명했던 지역성 개념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예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지향 디자인은 캐시 히트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그 개발된 패턴이기 때문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비해서 성능이 뛰어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데이터 지향 디자인에 관한 설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으시다면은 제가 지난주에 발표한 시프트 코리아 미덥에서 ECS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발표한 게 있거든요. 그게 아마 조만간 영상으로 올라갈 텐데 그거를 확인하시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들은 모여서
각각 다 여기저기 쓰이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는 이제 올해 처음 추가된 내용입니다. 작년에 없었던 내용이에요. 이제 새로 추가된 항목은 트렌드를 따라가되 휘둘리지 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이 그래프를 뭐냐면 이제 최근에 이제 이 머신러닝 쪽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요즘 얘기하는 뭐 CNN, RNN, LSTM 같은 거는 사실 개발된 지는 한참 됐습니다. 1900년도 후반에 이미 다 개발이 됐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논문은 이미 다 나왔어요. 근데 그러면 그동안은 왜 이렇게 발전을 못했냐? 그거는 이제 이론은 나와 있는데 돌릴 머신이 느려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컴퓨터의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이것들 처리하기에는 너무 느렸던 거죠. 근데 그거에 언제 이제 빛을 보게 되냐? 이제 GPU가 GPGPU로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똑같은 연산에 대한 병렬 처리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빠른 속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되게 느리게 발전하는 기술이 갑자기 급격스럽게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요즘은 딥러닝과 관련된 기술들이 쏟아집니다. 특히 그 중에서 요즘은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 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은 특히 발전 속도가 제일 빠른 분야 중에 하나죠. 요즘 LLM 관련해서는 그런 말도 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모델이 나와 있어요. 또 자고 일어나면 또 다른 모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LLM 관련해서는 일주일만 모으면은 그냥 모델이 몇 개씩 쏟아져 있는 거예요. 따라가기도 벅찬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쪽이 트렌드인 거는 맞습니다. 요즘. 맞죠. 왜냐하면 요즘 트렌드인 걸 딱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몇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주변에서 행사가 되게 많이 열리고 있죠. AI 관련된 행사들 되게 많이 열리고 있고 AI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AI와 관련된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있죠. 그런 것들만 확인해 봐도 AI가 요즘 트렌드고 일자리가 되게 많구나. 이거 바로 직감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은 더 빠른 속도로 변합니다. 뭐 생각해 보면 20년 전에 밖에서 집에 있는 에어컨을 원격으로 켤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은 보면은 그냥 이제 퇴근하기 전에 이제 퇴근 딱 할 때 집에 에어컨 켜놓고 퇴근할 수 있는 게 가능하죠. 그러면 집 오자마자 시원한 바람을 맞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집에 깜빡해놓고 조명을 안 끄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냥 휴대폰 열어서 그냥 집에 있는 전등 끌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잖아요. 근데 한 20년 전만 해도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사람들. 뭐 또 다른 예로 10년 전에 바둑 AI가 인간을 이길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왜냐면 이제 예전에 나오던 AI는 그냥 여러분들 그 고전 인공지능으로 하는 거라서 그냥 if문의 그냥 향연입니다. 그냥 복잡한 if문일 뿐인 거죠. 그냥 랜덤이 조금 섞인 거고. 그거는 되게 단순한 AI에 불과한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바둑 AI가 인간을 이기기는 쉽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알파고 나오고 나서 바둑 업계가 그냥 바뀌었죠. 요즘 바둑 기사들 그냥 이제 바둑 AI 기반으로 공부합니다.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거 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 그 세상은 그러니까 바둑 업계는 알파고 이전과 이후는 아니게 된 거죠. 그리고 5년 전에 AI가 PPT 파일을 만들어서 뚝딱 줄 거라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요즘 그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 붙은 코파일럿 같은 거 보시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 가능해요. 뭐 내 딸아이를 위해서 졸업식에 쓸 PPT를 만들어줘 이러면 PPT 만들어줍니다. 디자인도 지가 골라서. 네. 이제 컨텐츠를 그냥 질문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 거 상상 못했잖아요. 5년 전만 해도. 네. 그러니까 세상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 빠른 속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요즘 트렌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따라가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면은 그런 트렌드가
모든 일자리와 비즈니스에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은 올해 들어서 새로 생겨난 직책이 있어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래서 몇몇 회사들 보면 실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뽑습니다. 그럼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하는 역할이 뭐냐? 챗 GPT한테 질문 잘하는 거 만드는 거예요. 그챗 GPT도 어떻게 질문에 따라서 대답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구오구 잘 그 달래주면 내가 원하는 대답을 빨리 들을 수 있는데 질문을 잘 못하면 내가 원하는 대답을 생각보다 잘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질문 잘하는 법을 익히는 게 생각보다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질문을 잘 해서 원하는 컨텐츠를 만드는 거를 우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그런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올해 새로 생긴 일자리입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영향을 많이 받죠. 그리고 연구실도 똑같습니다. 연구실도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연구 주제 방향성을 정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쪽이 핫하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죠.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가고 있던 길을 바꿔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트렌드가 무엇인지 따라가는 거는 되게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트렌드가 만약 좋기만 하냐고 물어보면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최근 서점 가보시면은 서점 한 켠에 이런 이제 가대가 있어요. 예. 지금 보면은 이제 공통점이 하나 있죠. 챗 GPT 책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 신간 보시면 챗 GPT 책 무조건 있습니다. 예. 말 그대로 챗 GPT와 관련된 책들이 쏟아지고 있죠. 네. 사실 내용도 그렇게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읽어보면은. 예. 그냥 비슷한 책들이 여기저기 그냥 나오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됐는데 그런 트렌드에 너무 휘둘릴 필요는 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트렌드인 기술들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트렌드들의 기술들의 기반이 되는 기술도 믿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이제 딥러닝 할 때 많이 쓰는 게 텐서플로우랑 파이토치잖아요. 그런 텐서플로우랑 파이토치도 기반에는 C++가 존재해요. 그래서 C++로 그런 것들 만들거든요. 코어 부분을. 근데 그런 거 하는 사람이 많지 않죠. 근데 그런 것들 한 사람은 이제 고수를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트렌드들 중에는 잠깐 반짝했다가 시들어버리는 트렌드도 되게 많아요. 뭐 잠깐 얼굴 비쳤다가 지금은 찾아보라고 하면 뭐 어디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트렌드들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트렌드인 기술들은 일자리도 많지만 그만큼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레드오션인 거죠. 그리고 뭐 내가 트렌드랑 맞지 않을 수도 있죠. 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흥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를 쫓아가긴 하시되 트렌드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알아보고 경험하면서 관심 있는 기술을 찾아보시고 필요하다면 시간과 역량을 쏟아부어서 자신의 것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 얘기는 이제 대학원과 취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대학생들은 가장 관심 있는 주제 중에 하나죠. 뭐 대학원에 갈지 취업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이제 각자의 선택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은 성적 관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컴퓨터 학과 인기가 이제 하늘을 찌르고 있고 이미 제 생각에는 이제 정점 찍고 약간 내려온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딥러닝 알파고가 등장하면서 이제 가파르게 성장해가지고 제2의 정점을 찍은 뒤에 저는 약간 내려왔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뭐 아직도 경쟁률이 높은 건 사실이고요. 대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트렌드인 AI 대학원이 경쟁률이 매우 높은 편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이제 진학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대학원 합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게 평점입니다. 평점. 그래서 평점이 기본적으로 되게 중요한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원하려는 대학원마다 평점 계산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카이스트는 교양 평점을 포함하는데 포스텍은 교양 평점을 안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학교마다
평점 계산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뭐 대학교마다 평점 통과 이제 기준이 좀 다르긴 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여러분들 평점 4.5 만점인 대학 기준으로 보자면은 4.0 이상을 받고 있지 않아야 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 평점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대학원에서 뭐 하냐? 대학원에서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는 대학원 수업을 듣습니다. 대학원 수업은 이제 학부보다는 지식 깊이가 조금 깊어져요.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셔야 되고. 그리고 연구실에서 지도 교수님과 함께 논문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뭐 학부 또는 대학원 수업의 TA가 돼서 이제 학생들 뭐 과제도 채점하고 시험 문제도 채점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매달 연구실에서 연구비가 지급이 되죠. 그 연구비의 상한선이 요즘 다 정해져 있고요. 놀랍게도 방학은 없습니다. 예, 이게 좀 차이죠. 대학생은 방학이 있지만 대학원생은 방학이 없어요. 방학 때도 연구실 나와서 연구 계속 합니다. 아, 물론 이제 카이스트는 그 연차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 카이스트는 연차가 있어요. 대학원생한테.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10일 정도 쉴 수 있는 걸로 압니다. 예. 그래서 연차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다른 학교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회 논문 제출 마감이 다가오면 사람이 좀 변합니다. 이제 건드리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요. 이제 그냥 그 사람이 어, 연구 그 논문 제출에만 몰두할 수 있게 좀 도와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대학원을 가야 될까 취업을 해야 될까 고민이 좀 드신다면 체험판이 있습니다. 예. 컴퓨터 프로그램 보면 이제 구입하기 전에 데모 버전이 있죠. 트라이얼 버전. 그래서 맛보기 위한 체험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도 이 대학원에 갈까 취업을 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체험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체험판은 보통 학부 연구생이라는 게 있고요. 취업 체험판으로 인턴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 연구생은 당연히 학기 중에도 할 수 있고요. 물론 방학 기간에도 할 수 있고요. 인턴은 짧게는 방학 기간에 해볼 수 있고 뭐 길게는 한 학기 동안 또는 1년 동안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런 학부 연구생과 인턴 경험을 통해서 어떤 길이 나한테 맞는지 직접 확인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이런 제도가 굉장히 많고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개발하고 싶으면 취업을 하시고 돈을 벌어서 여러 생활을 하고 싶으면 취업을 하시고요. 연구를 하고 싶으시면 대학원 진학을 하시고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대학원 진학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요약본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할 거는 가치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혼자 안 살아요. 다른 사람들 같이 살아가죠. 처음에는 과제나 프로젝트를 혼자 사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 학년이 올라가 보면은 다른 사람과 함께 개발해야 되는 과제나 프로젝트가 점점 많아집니다. 특히 그 정점을 찍는 게 졸업 프로젝트 같은 거죠. 물론 그거는 취업을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고 대학원에 진학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함께 일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실력이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같이 일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같이 일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말을 하면은 맨날 나랑 대립만 서기하고 타협할 줄 모르고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일하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커뮤니케이션. 이런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몇 가지를 염두에 두시면 좋은데요. 뭐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은 이런 겁니다. 뭐 말하기 전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는 거, 경청하는 자세죠. 그리고 모르는 게 있을 때는 물어보는 거. 특히 신입분들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많이. 저는 바보 같은 질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물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상대방은 나와 틀린 게 아닌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 그런 것들을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의견을 맞춰 나가는 과정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에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 그리고 피드백을 할 때는 서로 존중하는 자세를 갖는 거.
그리고 상대방이 좀 힘들어할 때는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모로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이제 다른 사람과 회의를 진행할 때는 알아야 할 내용을 미리 정리해서 문서로 전달해 두면은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므로 문서를 적어두는 습관을 좀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개발을 위해서는 SNS나 메일로 코드를 전달하지 말자. 요즘은 이런 사람 없죠. 제가 2008년 이럴 때 개발할 때는 깃허브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SNS로 메일 같은 걸로 코드 전달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요즘은 이런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깃을 이용해서 깃허브나 깃랩으로 관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회의한 내용을 반드시 기록해두는 습관. 그걸 꼭 기억해 주고. 왜냐면은 이제 나중에 잊어버리기 쉬워요. 그래서 어딘다가 반드시 기록을 해주시고 나중에 이제 상기시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을 하실 때는 CI/CD를 통해서 코드가 항상 정상적으로 컴파일 및 빌드가 되게끔 해주시는 그런 습관 들이시면 좋고요. 테스트 코드를 통해서 작성한 코드가 정상 동작한지 확인하는 그런 과정 거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PR을 통해서 서로 코드 리뷰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의 실력을 성장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제 보통 같이 개발한 사람을 많이 찾아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뭔가 만들고 싶은 게 있는데 같이 개발할 사람이 없어. 그러면 이제 같이 개발할 사람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이제 같이 개발할 사람을 찾아볼 때 가장 가까운 존재부터 찾아보게 됩니다. 뭐 가까운 동기, 선배, 후배, 친구 중에서 같은 분야에 흥미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 찾아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학교 내에서 찾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세상을 넘기 때문에 좀 더 반경을 넓혀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뭐 개발자 컨퍼런스, 세미나, 미더, 그리고 학교만으로는 사람이 적을 때 학교끼리 모여서 만드는 연합개발 동아리. 오늘 이런 동아리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 SNS 이런 데들에서 같이 개발할 사람들 찾아가지고 사이드 프로젝트 진행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제 사례로 말씀드리면 로레타 스톤 경우에는 학술 세미나랑 SNS 통해서 알게 된 동생들과 같이 개발한 적이 있고요. 커비 프로 같은 경우에는 SNS를 통해서 알게 된 동생들과 함께 개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깥 세상에서 같이 개발 사람들 찾아보는 거 아주 좋은 이제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주제는 이제 후배 성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그림이 깨지네요. 그 그림이 깨지면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 이 모니터가 4K라서 그 아마 제가 알기로 이 이미지가 4K를 커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깨지는 걸로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건 양해 부탁드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어미 호랑이나 아기 호랑이가 있잖아요. 이 아기 호랑이들은 어미 호랑이들의 사랑과 가르침을 받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저는 그게 학교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후배들은 선배들의 사랑과 가르침을 받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랑과 가르침을 주는 방법이 그렇게 특별하진 않습니다. 물론 밥이나 술을 사는 게 사랑과 가르침일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저도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1학년 이제 신입생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1학년 신입생들 밥 사주려고 3월 동안 뭐 100만 원 쓴 적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뭐 사랑과 가르침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거 말고 또 다른 방법들도 있는 거죠. 뭐 후배들이 질문할 때 잘 받아주고 대답해주기, 뭐 후배들을 위해서 스터디를 만들고 가르쳐주기, 또는 같이 프로젝트 하면서 이끌어주기, 이런 것들도 후배들에게 사랑과 가르침을 주는 방법일 수 있죠. 그런 게 나의 성장이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지식을 공부하고 나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억량이 떨어집니다. 이런 망각곡선이라는 게 실제 존재하죠. 그래서 후배들에게 어떤 지식을 알려줘야 될 때 내 지식에 구멍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아까 전에 그 자기 인지하는 거랑 연관이 있죠.
그래서 내가 후배들을 가르치는 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 지식에 구멍이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그것들 다시 메울 수 있어요. 구멍 났던 지식을 다시 채우면 나도 다시 성장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다시 채운 지식은 더 오래 기억하게 됩니다. 이 기억이라는 거는 반복을 하면 더 오랫동안 기억이 남아요. 한 번만 공부했을 때는 20%밖에 안 남지만 그걸 반복해서 하게 되면은 더 많은 부분들이 기억되게 되죠.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순환의 고리라는 게 있는데요. 저는 선배가 후배들에게 사랑과 가르침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랑과 가르침을 받으면서 성장한 후배들은 시간이 지나면 또 그 후배들이 선배가 되어 있겠죠. 또 선배가 되어서 다음 후배들에게 사랑과 가르침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선순환의 고리가 점점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선순환의 고리를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발표 1시간 전에 추가했어요. 어, 꾸준함이 만드는 마법이라는 주제를 추가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장거리 달리기를 할 때 이제 스퍼트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빨리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정한 속도로 꾸준히 달리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장거리 달리기 할 때는. 그거예요. 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유명한 개발자들이 작성한 블로그나 프로젝트 등을 살펴보면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꾸준히 글을 쓰거나 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꾸준하다는 말과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 좀 다른데요. 최선을 다한다는 말은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이야기고요. 꾸준히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아요. 그냥 그거를 기본기로서 매일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진짜 중요한 일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하는 일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매일 하는 거예요. 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라서 그래요. 예를 들면은 제가 로제타 스톤이라는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저 말고도 다른 하스스톤 시뮬레이터 프로젝트 많았었어요. 개발되고 있는 거. 근데 5년이 넘으니까 나머지가 다 죽었어요. 더 이상 개발을 안 해요. 저희 것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요. 살아남은 자가 강한 거죠. 그게 저는 꾸준함이 모든 것을 이긴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런 꾸준함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오늘 바로 시작하시면 돼요. 꾸준하다는 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조금이라도 매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는 일도 특별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든 됩니다. 뭐 예를 들면 하루에 15분씩 글을 써보겠다. 하루에 30분씩 프로젝트 개발해 보겠다. 하루에 1시간씩 운동을 하겠다. 하루에 알고리즘 문제 하나를 풀겠다. 이런 것들이어도 된다는 거죠. 이거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꾸준하게 하면 보상이 내가 원치 않아도 저절로 따라와요. 매일 꾸준하게 작성했던 글, 코드, 자료들이 모여서 나에게 기회를 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모여서 마이크로소프트 디벨로퍼 테크놀로지스 MVP를 제안받기도 했고요. 또는 여러 학교나 회사에서 강의나 특강 발표들을 제안받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유료 제품들을 무료로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제공을 받았고 프로젝트 협업 제안도 받은 적이 있고 GP나 번역 제안 받은 적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함은 여러 가지 마법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하게 뭔가를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에게도 그게 뭐 여러분들 뭐 며칠 했다고 해서 보상이 올 거란 기대를 하시면 안 되고 그거를 묵묵히 계속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그 뜻밖의 기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강연도 거의 막바지네요. 코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이 물고기의 삶이 되게 특이해요. 작은 어항이 기르면 5에서 8cm밖에 안 자라요. 근데 좀 더 큰 곳에서 기르면 좀 더 크게 자라고요. 강물에 방류하면은 더 크게 자라요. 그래서 같은 물고기지만 어항에서 기르면 피라미만하게 자라고 강물에 녹아들면 대어가 되는 되게 신기한 물고기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서 경험하고 성장하냐에 따라서 성장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더 넓은 세상에서 좀 더 다양한 사람들과 좀 더 다양한 개발을 해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더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마련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사람은 믿어주는 만큼 잘하고 아껴주는 만큼 여물고 인정받는 만큼 성장한다. 내가 선택한 주변 환경과 생각들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동의해요.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 사람이 어떤지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 보고 그 사람의 주변 환경을 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선택들을 할 때 여러분들의 생각에 따라서 선택들을 하게 될 텐데 그런 어떤 선택들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결과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더 넓게 보시고 더 크게 보시고 더 많은 경험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면서 꿈을 물어보면 명사로 대답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뭐 나는 내 꿈은 뭐예요? 내 꿈은 뭐예요? 근데 저는 꿈이라는 거는 항상 똑같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생을 살다 보면 꿈이 바뀝니다. 예. 왜냐면 내가 경험하는 게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꿈이 달라지기 마련인데 저는 그런 꿈이 명사가 아니고 동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사라는 거는 이런 거죠. 내 꿈은 대통령이에요. 내 꿈은 뭐 검사예요. 그거는 검사나 대통령이라는 건 직책이잖아요. 직책이 되는 게 꿈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꿈은 동사였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면 내 꿈은 우주 정복이에요. 우주 정복을 하는 거야. 나는 내 꿈은 뭐 예를 들어서 난 뭐 요즘 제가 꾸는 꿈은 내 꿈은 뭐 그 장학 재단을 만들어서 이제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그 개발에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후원을 하는 거야. 이런 식의 동사였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 네, 슬라이드 50장 그래도 다 끝났네요. 그래서 시간도 딱 적절하게 오후 4시 48분인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얘기했던 게 뭐 여러분들에게 뭐 100%다 공감이 됐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는 뭐 이런 거는 참고하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것들은 뭐 나랑 생각이 다른데 당연히 있겠죠. 저는 모든 뭐 자기계발서가 똑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자기에게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받아들이시고 아니면 뭐 나랑 생각이 다른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나온 내용들은 뭐 제가 이제 대학생활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뭐 회사 다닌 지 거의 10년 정도 돼 가는데 그걸 하면서 그냥 겪었던 경험들 기반으로 작성한 거니까 참고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뭔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뭐 이메일 주소 보내주셔도 되고 SNS 통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이 남았으니까 뭐 질문을 좀 해주셔도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